1931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끌던 오스트리아 거대 은행 크레디트안슈탈트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이 은행은 1855년 설립된 막강한 금융제국이었죠. 당시 세계 경제는 이미 불안정했는데 여기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1931년까지 은행의 주요 주주이자 리더였고요. 갑작스러운 파산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파산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려 나섰고 1934년 대대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크레디트안슈탈트는 비너 방크페라인과 합병하여 웨스터라이히시의 크레디트안슈탈트 비너 방크페라인이라는 새 은행이 되었죠.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이 은행은 도이체 방크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씁쓸한 역사를 맞아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은행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크레디트안슈탈트는 여러 주인을 거치며 생명을 이어갔어요. 1997년 방크 오스트리아에 인수되어 방크 오스트리아 크레디트안슈탈트가 되고요. 이후 유니크레디트의 자회사가 되면서 국제적인 은행으로 변모하죠.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2008년 크레디트안슈탈트라는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때 오스트리아 경제를 지배했던 거대 은행의 쓸쓸한 초유였죠. 파산의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결국 2008년 크레디트안슈탈트라는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때 오스트리아 경제를 지배했던 거대 은행의 쓸쓸한 초유였죠. 파산의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1855년 런던 12,000파운드 상당의 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현재 가치 약 14억 원, 그 엄청난 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런던 파리 열차에 귀한 금화와 금괴가 운송 중이었죠. 이 금은 철도 금고에 있었고 2개의 열쇠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강도들은 이미 내부 공모자들이었어요. SER 직원 윌리엄 테스터, 제임스 버제스, 그리고 베테랑 범죄자 에드워드 에거, 해고당한 전직 직원 윌리엄 피어스까지 총 4명이 공범이었죠. 그들은 금고 열쇠에 밀랍 인상을 떠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금 운송을 알았을 때 테스터는 버제스를 경비원으로 배치했어요. 에거는 몰래 경비원 차량에 숨어들어 금고를 털었죠. 224파운드, 약 102kg, 위 금이 사라지는데 채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도버에서 열차를 떠났고 절도는 파리에서 발견되었죠. 경찰은 단서조차 못 찾고 혼란만 가중되었어요. 영국이냐, 해상이냐, 프랑스냐, 범행 장소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죠. 운명은 항상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에거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균열이 시작돼요. 그는 피어스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라 부탁했지만 피어스는 배신해요. 돈이 필요했던 전 여자친구 페니 케이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열차 강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죠. 완벽한 계획도 결국 인간의 욕심과 배신 앞에 무너지는 법이죠. 세계적인 기업 달게티, 그 몰락은 평범하게 시작됐죠. 한때 호주, 뉴질랜드 목축업을 지배하며 런던 증시의 거인이었죠. 하지만 양모 산업이 흔들리자 달게티는 변신을 시도했어요. 분반구 식품 농업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투자를 감행하죠. 이때까진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서는 줄 몰랐어요. 빨간불이 켜집니다. 영국의 광우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소가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의심이 현실이 되며 영국은 대혼란에 빠져요. 달게티 핵심 사업인 영국산 쇠고기 시장은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소들이 도살되고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 못해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1996년과 1997년 달게티는 전체 사업의 75%를 팔아치웁니다. 남은 건 오직 동물생명공학 사업뿐이었죠. 달게티는 결국 자회사 이름을 따 픽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해요. 이건 몰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2005년 픽은 소생명공학 기업 제너스와 합병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시장 가치는 1990년대 달게티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돼요. 광우병이 휩쓸고 간 자리,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그 재앙으로 사라진 막대한 부와 희생된 소들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예요. 달게티의 이야기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변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1968년 미국 경제를 뒤흔든 거대 합병이 있었죠. 새 라이벌 철도 회사가 뭉쳐 펜센트럴이 탄생했어요. 뉴욕, 뉴잉글랜드, 시카고를 아우르는 거대 철도망이었죠. 모두가 성공을 점쳤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불과 2년 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970년 펜센트럴은 미국 역사상 최대 파산을 신청해요. 당시 약 5조 원,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죠. 이 돈이면 아파트 수십만 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새 거대 회사의 합병이 왜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시너지는커녕 내부 갈등과 비효율이 극에 달했어요. 경영진은 현실을 외면했고 낡은 인프라도 문제였죠. 높은 인건비와 줄어드는 운송량도 발목을 잡았어요.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정부 규제도 심했죠.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철도 자산은 커나레일로 국유화되고 부동산과 보험 사업은 재편되었죠. 단 2년 만에 5조 원이 사라진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영의 중요성과 합병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것이죠. 무분별한 합병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에 유럽 최초의 공공은행이 탄생했어요. 이 은행은 단순한 금고가 아니라 화폐 표준을 지키는 수호자였죠. 뱅크 오브 암스테르담, 일명 위셀뱅크의 등장입니다. 데이비드 흉조차 백금으로 뒷받침된 예금 정책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비상시에만 정부에 대출하는 원칙을 고수했죠. 하지만 해외 무역 자금 조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백준비금 원칙이 흔들린 거죠. 대출을 시작하면서 은행은 더 이상 금고지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담보를 요구했지만 본질은 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들의 금고는 더 이상 백금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네덜란드 길더는 한때 유럽의 기축통화였지만 은행의 정책 완화는 결국 그 위상을 흔들었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죠. 암스테르담 은행은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이야기는 중앙은행의 초기 모습과 그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830년 오사카 이에이 소고는 작은 상점을 열었어요. 그 이름 소고는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꿈을 꾸었죠. 1980년대 소고는 홍콩, 타이베이,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냈어요. 하지만 급격한 해외 확장이 과연 순조로웠을까요? 빨간불이 켜집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해외 점포들은 흔들렸죠.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규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결국 많은 해외 지점이 문을 닫거나 독립 프랜차이즈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크게 확장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해요. 소고는 일본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09년 사이보 디파트먼트 스토어즈와 합병하며 소고 사이보가 탄생하죠. 이 합병은 사실상 세븐 아이홀딩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이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소고의 독자적인 위상은 사라진 거죠. 해외 진출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준비 없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쉽죠. 소고의 이야기는 무리한 확장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거대한 백화점 체인의 영광과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소고의 이름은 이제 세븐 아이홀딩즈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에게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언제나 위기를 부른다는 것을 말이죠. 정부 예산 삭감 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든 건 정부의 긴축 정책에서 시작됐어요. 빚을 줄이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깎거나 둘 다였죠. 긴축은 늘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치솟게 해요. 특히 공공부문 그리고 연쇄적으로 민간까지 타격받았어요. 세금 인상은 가계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비게 만들었죠. 소비는 급감했고 경제 성장은 멈춰 섰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정부 지출은 GDP의 큰 부분인데 그걸 깎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단기 고통은 예상했지만 그 여파는 훨씬 심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교육 예산 삭감 같은 장기적 피해였죠. 미래 인력 경쟁력 약화 경고는 무시됐어요. 채권자들에게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려다 국민들이 고통받은 거죠.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렸겠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결국 긴축은 대량 실업과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희망은 사라졌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수많은 삶이 망가졌습니다. 과연 이 고통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긴축은 때론 필요한 악이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전 세계에 조용한 위협이 다가왔어요. 바로 YK 버그였는데 글로벌 인프라 붕괴를 경고했죠. 문제는 컴퓨터들이 연도를 99처럼 두 자리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1900년으로 착각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까봐 걱정했죠.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4천억 6천억 달러의 피해를 예측했어요. 이 돈이면 고급 아파트 100만 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패닉이 확산되어 어떤 이들은 음식, 물, 심지어 총기까지 비축했어요. 사람들은 컴퓨터로 인한 종말을 두려워해 현금을 인출했고요. 전 세계 정부는 거대한 IT팀을 동원했어요. 프로그래머들은 수많은 코드라인을 고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죠. 각국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시간은 2000년 1월 1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과연 불이 꺼지고 은행은 문을 닫을까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죠. 1999년 마지막 날 자정 종이 울렸어요. 다행히 우려와 달리 큰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예상했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YK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해결한 도전이라 불렀어요. 이것은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지혜를 증명한 것일까요? 5천억 달러 규모의 공포는 수많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형 금융 스캔들이 터졌지 뭡니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은행 파산, 바로 SVB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후 SVB는 예금 폭증으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 돈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장기 국채에 몰빵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발생,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나타난 거죠. 금리가 오르자 장기 국채 가치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돈을 인출했고 SVB는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어요. 결국 21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손해보고 팔아야 했죠. 심지어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도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 시장은 SVB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들까지 경고에 나섰지 뭡니까? 그 결과 하루 만에 무려 420억 달러, 약 55조 원이 인출되었어요. 이 돈으로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금융국은 3월 10일 SVB를 폐쇄하고 FDIC에 맡겼어요. 이것은 2008년 이후 가장 큰 은행 파산이었습니다. 무모한 투자와 섣부른 발표가 뱅크런을 촉발한 것이죠. 예금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연방정부가 전액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시장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탐욕스러운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SVB 붕괴, 단순한 은행 파산이 아닌 탐욕의 경고음이었습니다. 2008년 6천억 달러가 하룻밤 새 사라졌었죠. NFL 모든 팀을 두 번 소유하는 것과 맞먹는 돈이에요. 금융거인 리먼 브라더스는 당시 절정이었었죠.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엄청난 도박을 했어요. 상환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한 대출이었죠. 바로 여기서 경고등이 울렸어야 했어요. 그들은 이 부실 대출들을 묶어 안전한 상품처럼 팔았었죠. 주택시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황이 진짜로 시작되었죠.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리먼의 신용등급은 급락, 사형 선고였죠.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매수자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 시한폭탄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죠. 2008년 9월 15일 결국 일이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6천억 달러 자산의 파산이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5% 폭락했어요. 전 세계 금융공황이 뒤따라 은행들을 위협했었죠. 비상조치로 겨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어요. 리먼의 청산은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